지난주 토요일 대전에서 열린 한 토크 콘서트가 온라인에서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라이브 투어였습니다. 공연은 풍물패 사물놀이로 시작됐는데 무대에는 사자탈을 쓴 퍼포먼스가 등장했습니다. 김어준을 상징하는 겁니다. 공연 중에는 김어준 씨가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함께 총수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목소리도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들으신 대로 공연은 강연과 토크 그리고 관객과의 교감이 섞인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중간에는 패션 상품을 소개하는 무대가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10만 원을 넘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의 정치 문화 공연으로 보였을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강한 팬덤 문화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공연의 형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장면이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정치 팬덤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김어준 씨는 오랫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활동해 왔습니다. 팟캐스트와 유튜브, 강연과 방송을 통해 정치적 의제를 제시해 왔고 많은 지지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둘러싼 팬덤 문화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특히 민주진영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이 그렇습니다. 딴지 게시판. 김어준을 지지하는 이들이 주로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김어준에 대한 비판이 등장할 때마다 강한 반발이 나타나곤 합니다. 비판을 제기한 사람에게 질투하는 것이다,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 적의 프레임에 놀아난다, 이런 식의 공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내란이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왜 김어준을 힘빼게 하느냐라는 논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게시판만이 아니라 비판자의 SNS나 활동 공간까지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좌표를 찍어서 집단적으로 비난 댓글을 다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인터넷 논쟁이라기보다는 집단 심리의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정체성 기반 팬덤 정치, 정체성 기반 팬덤 정치라고 설명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메시지가 정치적 의견을 넘어 공동체 정체성의 중심이 될 때 그 인물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공동체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비판에 대한 면역입니다. 논쟁은 줄어들고 대신 충성 경쟁이 나타납니다. 비판은 토론의 출발점이 아니라 공동체를 흔드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연상을 하게 됩니다. 일부 사이비 종교나 폐쇄적인 종파가 보이는 행동 패턴과 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 내부 비판에 대한 강한 배제, 공동체 외부에 대한 공격적 태도, 그리고 내부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서사 구조 등이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 공동체와 종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지요. 그러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 구조는 언제든지 종교적 집단과 유사한 폐쇄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이 딴천지로 불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경계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시민 공동체가 종교적 신념 공동체처럼 변질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정신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음모론이 쉽게 확산되기도 합니다. 김어준 총수의 음모론이 그 개인의 성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팬덤을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여러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음모론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김어준 씨가 있었어요. 자, 이번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권력이 있다는 주장, 선거 과정에 보이지 않는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충분한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공동체 내부에서 빠르게 확신으로 굳어질 때입니다. 최초 제 기자의 말이 10이라면 이게 음모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통해 10이 20이 되고 40이 되고 80이 되고 무한대로 이게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공동체 신념이 되면 이후에는 사실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이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지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드러난 사실은 전체 진실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증거와 또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외부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준종교화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종교와 정치 팬덤은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지도자, 강한 공동체 정체성, 그리고 비판자를 향한 배제, 그리고 공동의 서사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불편한 제도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이 검증되고 정책이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덤 정치가 강해지면 이런 과정이 작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비판은 토론이 아니라 배반으로 해석되고 의견 차이는 공동체 내부의 균열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정치 공동체는 점점 더 갇힌 공간이 됩니다. 이 문제는 특정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정치 전체가 이미 강한 팬덤 정치 구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진영이라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토론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는 결국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태도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비판하기보다는 여기가 민심의 척도다 라면서 치켜세우기도 합니다. 온라인 지지층의 결집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부가 팬덤의 환호에만 기대게 되면 결국 정치도 팬덤의 언어를 닮아가게 됩니다. 듣고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 또 최민희 위원장. 그때부터 정치는 설득이 아니라 동원이 되는 것이죠. 토론이 아니라 확성기가 됩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팬덤의 박수가 아니라 비판을 감당할 용기입니다. 지지자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지도자는 그것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비판을 제기하는 시민을 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참여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 누가 가장 잘 실천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을 띄우는 신격화하는 그런 발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질문입니다.